결혼식 날은 화창했고 피로연은 성대했다. 휴전이 된 이듬해 봄이었다. 전후의 군기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사람들의 입성도 남루했지만 끼니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건 춘군기의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가장이 없거나 있어도 실업자여서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는 기아선상에 허덕인다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 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집까지 따라온 가까운 친척에게는 국수나 대접하면 과히 남부끄러울 것 없는 결혼식이 되는 때였는데 우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값비싸고 호사스러운 중국 음식점의 연회장을 예식장으로 꾸며줄 것을 특별하게 부탁해서 거기서 식을 올리고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로연을 했다. 그런 파격적인 호화로움에 드는 비용은 다 신랑 쪽이 부담했다. 다 알아서 할 테니 몸만 오라고 민호는 나에게 말했고 엄마에게도 같은 뜻을 정중하게 전했다. 일 없네. 내 딸이 두고두고 싸데려갔단 말 듣게 하고 싶지 않네. 엄마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구나 했더니 내 월급에서 조금씩 엿튀놓은 게 있다고 했다. 양단으로 이부자리 2채와 추나추동 갈아입을 치마저고리 1벌씩, 은수저와 놋주발 대접 2벌, 노태야, 논요강을 장만하고 나서 엄마는 밤을 새가며 재봉틀을 들들 대더니 솜버선을 3죽도 넘게 바느질해서 한 켤레씩 빨간 색실로 십자를 떠서 짝을 맞춰 놓았다. 혼수의 간소함에 비해 버선이 너무 과하다 싶더니 시집의 일가친척에게 고루 나누어 줄 예단이라고 했다. 내가 민호에게 우리 집에서 장만한 혼수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런 걸 집어넣을 장롱을 어떡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집에 초라한 세간 생각이 나서 옷은 못해가도 장롱은 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 집 사정은 뻔했다. 내가 번 돈에다 그동안에 하숙쳐서 떨어진 돈까지 보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난감해하자 민호가 엄마에게 돈을 드릴 테니 장롱을 해 보내달라고 말했다. 사정하다시피 간청을 했는데도 엄마는 차갑게 거절했다. 자네 돈으로 살 거면 뭐하러 내 손을 거치려고 하나. 자네가 사서 들여놓게 그려. 신부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런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엄마는 당신의 자존심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치의 양보도 안 하려고 했다. 민호가 같이 장롱을 보러 가자고 했다. 내가 조금 더 즐거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민호가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장롱은 신부가 다니던 직장 동료들이 부조하는 걸로 어머니께 말씀드려 놓았으니까. 장롱을 보러 간 날 아주 양복도 맞추자고 했다. 그는 조선호텔 앞에 있는 해창 양복점에서 양복을 동복 1벌, 춘추복 1벌, 2벌이나 맞추었다. 그 양복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수했지만 속은 깊고 수수한 듯 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나는 한눈에 그곳이 상당히 비싼 양복점이라는 걸 알았고 그 비싼 걸 2벌씩이나 맞추는 속뜻도 짐작했다. 이제는 하나도 꿀릴 것 없는 신부가 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신랑이 상당히 부자일 거라는 기대감까지 불러일으켰다. 사실 장롱 같은 거 안 해가도 그렇게 흉될 거 없는 시대였다. 야박한 엄마를 야속해하던 마음은 녹록듯이 사라지고 내 혼수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양복을 맞춘 날 명동에 있는 고급 양품점에 가서 필그림 와이셔츠와 필그림 중절모까지 사니까 그가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확신으로 변했다. 예식장 비용은 물론 신부 화장이나 드레스, 꽃값까지 엄마는 일체 모르는 척 했고 나도 더는 그런 일로 주눅들지 않았다. 그런 내막을 모르는 하객들도 피로연만 보고도 내가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걸로 알고 부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엄마는 하객의 수요만큼은
신랑 쪽에 지면 안 되겠다 생각한 사람처럼 시골에 사는 친척한테까지 고루 기별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빠의 친구들한테도 나를 시켜 연락을 하게 했다. 신랑 쪽에 배는 넘게 온 우리 쪽 하객이 기름진 청요리를 미어터지게 먹는 걸 보면서도 별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에겐 기품 있게 먹을 수 있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신랑이 부자일 거라는 기대감은 현실로 나타날수록 황홀했다.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패백을 드리고 큰 상을 받고는 곧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야 했다. 정말로 나인 집안이었는지 아직도 친척 중에 이름난 숙수가 있다고 했다. 그를 불러 며칠에 걸려 괸지를 했다는 큰 상은 방석을 꿰고 앉아야 앞이 보일 만큼 어마어마했고 색채 또한 오색찬란했다. 나는 시댁에서 준비한 화롯 입고 족두리 낭자하고 패백 드리고 큰 상 받는 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순식간에 해치워야만 했다. 그걸 차린 공력이 아까웠지만 신랑이 기차 시간 늦는다고 하도 재촉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붕 뜬 기분이었지만 나쁘진 않았다. 그 찬란한 구식의 절차 또한 청요리 못지않게 신랑집의 부티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부티 중의 하이라이트는 신혼여행이었다. 나보다 먼저 결혼한 내 친구 중에 신혼여행을 갔다 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해창 양복점에서 영국산 밀수품 원단으로 잘 재단한 하늘색 또는 밝은 회색 신사복을 빼입고 필그림 중절모를 쓴 신랑한테서는 귀티까지 흘렀다. 부티하고 귀티는 사촌간이었다. 게다가 신랑은 자상하고 관대하기까지 했다. 기차 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게 서둘러 나올 것이 없었다고 서운해하자 그가 말했다. 한꺼번에 패백 받으시라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서둘렀어요. 따로따로 당신한테 큰절 받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동네 분들한테까지 일일이 절 시키고 덕담 듣게 하고 싶으셨을걸요? 그러노라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신 다리가 나만 할 줄 알아요? 신부 없고 신혼여행 가게 될까봐 기차 시간을 촉박하게 말씀드려 놓았던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가 속 깊은 것이 고마웠고 처음으로 듣는 당신 소리도 싫지 않았다. 내 신혼여행 의상은 시댁에서 받은 관례벗김 차림 그대로였다. 기차 시간까지의 넉넉한 시간을 신랑의 어깨에 기대어 잠깐 졸았던가? 신랑의 재촉으로 눈을 떴을 때 연두색 반해장 숫고사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신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도 우호적이어서 나도 엷은 미소로써 답했다. 합법적 관계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내가 있을 자리에 비로소 안착한 것 같은 느낌은 아주 편안했다. 온양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신랑은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집을 못 찾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애들처럼 철도 호텔 주변을 못 벗어나고 빙빙 돌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개천물을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다리 난간을 잡고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둘 다 정상적이었다. 나는 딴 남자와 자본 적은 없지만 서남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그런 안도감 때문에 신랑의 지루함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에게 딴 여자와 자본 적이 있느냐는 유치한 질문 같은 것도 안 했다. 그래도 나는 평생을 같이 살 남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단정하고 꼼꼼했다. 잠옷 단추도 일일이 어긋남이 없이 다 잘 잠그는 남자였다. 물론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지도 않았고 넥타이를 매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이틀 밤을 자고 난 날 아침에 나는 그에게 어머니한테 들은 그와
실제 그가 어긋나는 까닭을 물었다. 나는 그냥 재미있으려고 한 말인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정색을 하고 말았다.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난 단추도 제대로 못 끼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싶어 하시니까 효도하는 셈 치고 그런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넥타이를 이상하게 매기도 하고 양말을 짝짝이로 신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주면서 어머니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출근도 못할 줄 알고 흐뭇해 하시죠. 안 그러면요. 만약 안 그러면요. 의외의 답에 놀라서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여 따지는 투가 되었다. 그러는 게 편하지. 안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혹시 빵꾸난 양말을 신었나, 구두를 벗어보라지를 않나, 손수건 챙겼나, 바지 앞 단추 잘 채웠나,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점검하다가 아무것도 고쳐줄 거리를 못 찾으면 등더리에 웬 비듬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고 양복소를 오래 찾아다가 오래도록 솔질을 해주시고 나서야 내보내주신다니까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효자 아들이 남편으로서는 별로란 말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효자의 유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부부 잠자리에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시어머니는 최악의 경우고 월급 봉투를 몽땅 갖다 바쳐야 하는 시어머니, 부부끼리 외출하는 걸 못 봐주는 시어머니 정도는 흔했다. 그러나 아들이 제 옷 단추도 제대로 못 껴야 만족하는 어머니는 처음 들어보았다. 처음 들어보아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난 남의 옷차림에 무관심한 편이에요. 전날 만난 사람도 그 사람하고 한 얘기나 분위기는 생각나지만 뭘 입었었는지는 기억 못하니까요. 무심하고 털털한 게 내 취향이라 은행원은 깔끔해야 하는데 저게 남편 수발이나 제대로 들라나 모르겠다고 엄마가 걱정했는데 잘 됐네요.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싫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어떤 때는 참기 힘들 때도 있어요. 결혼했으니 제일 먼저 그것부터 면하고 싶어요. 마치 나하고 결혼한 목적이 오직 그것인 것처럼 진지하게 말했다. 이 남자는 생각보다 불효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기분 좋은 건 아니었다. 엄마는 제 부모한테 불효한 놈은 장인 장모한테도 불손하기 마련이라는 소리를 자주 했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는 처가 식구들에게 잘해주었으면 하는 게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었다. 그러니 날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나한테 맡겨요. 난 당신이 수발 안 해줘도 내 손으로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한테만 당신이 수발 들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음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만은 당분간 어머니에게 맡겨요. 부엌 권한까지 빼앗기면 무슨 재미로 살지 모르는 어른이니까. 그야말로 감히 말은 못했지만 바라는 바였다. 나는 밥도 해본 적이 없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논 시간이 상당 기간 되었는데도 엄마는 나를 부엌에 들이지 않았다. 그때 이미 우리 집 부엌은 식구들 먹을 것을 장만하는 데가 아니라 돈 받고 하숙을 치는 영업집 부엌이 돼 있었다. 밥하는 천한 일을 며느리는 시켜도 되고 딸한테는 안 시키고 싶은 건 엄마의 당당한 권한이었다. 나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신랑의 제안을 쾌히 승낙했다. 그의 표정에서 근심이 가시자 그까짓 일을 가지고 미리 교통정리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신랑의 옹졸한 성격이 약간은 마음에 걸렸다. 한마디라도 비꼬아주고 싶었다. 제왕님이 그렇게 소심해서 어쩌려고 그래요? 제왕이라니 누가? 누군 누구겠어? 의상 담당, 밥상 담당 따로 두고 은총을 골고루 나누고 싶어 고민하는 양반이지.
그는 내 농담에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더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일그러진 웃음 때문에 내 농담이 우습게 되고 말았다. 농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후회처럼 기분 나쁘게 머리를 스쳤다. 그에 대해 학습할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친정집으로 갈 때였다. 그가 잡은 택시에 냉큼 올라타려는 신부를 신랑이 가볍게 밀치고 앞자리 문을 열더니 종암동까지 택시값 얼마 받을 거냐고 운전수와 흥정을 하는 것이었다. 택시 미터 요금제가 생기기 훨씬 전이었다. 승객이 대충 알아서 주기도 하고 얼마냐고 운전수에게 물어서 달라는 대로 주기도 했다. 물건값에 애누리가 심할 때여서 영악하지 못하면 바가지를 쓰는 건 시장에서 물건 살 때와 다름이 없었지만 택시는 넉넉한 사람이나 체면 차려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탔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아마 운전수가 마음 놓고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경우는 우리처럼 갓 결혼한 신랑 신부를 태웠을 때 정도일 것이다. 일생에 한 번 인심 쓸 기회에도 인색한 신랑을 바라보는 운전수의 표정에는 재수 더럽게 걸렸다고 침이라도 뱉고 싶은 짜증과 경멸이 역력했다. 나는 귀를 막는 대신 조금 물러나 신랑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먼 산을 바라봤다. 흥정이 이루어져 택시에 올라탄 후에도 나는 운전수 뒤통수 보는 것도 무안했고 옆에 앉은 신랑은 더군다나 꼴보기 싫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신랑이 알부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뭐하나 움켜쥘 줄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라고 낙담했다.